정덕고 3학년 안녕하세요. 집에서 온라인 듣는 거 쉽지 않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온라인 계약, 새로운 온라인 수업이라는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어요. 자, 사회문화 1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능론을 배웠는데 기능론에 이어서 두 번째 갈등론을 배우겠습니다.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이죠. 제도나 구조가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해서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자, 갈등론 마찬가지입니다. 전제는 역시 거시적 관점, 사회 구조,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거죠. 갈등론은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칼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 들어봤죠? 갈등론. 모든 이론은 전제 조건, 전제가 있다 그래서 전제. 갈등 이론이죠. 갈등 이론은 전제가 뭐냐면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자, 사회적 희소 가치. 지난 시간에 희소 가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가치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가치가 적은 상대적 개념에서의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희소 가치는 뭐죠? 부, 그 다음 지위, 명예, 그 다음 권력. 그 가운데 마르크스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부예요. 부. 나중에 이거 배울 거예요. 부를 이 사람은 경제적 계급이라고 했어요. 경제적 계급. 부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거를 경제적 계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이 사회는 서로 그런 부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둘은 그런 경제적인 부,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층을 지배계급,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자로 있는 계급을 피지배계급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생산수단 부를 가지고 싶겠죠. 그러면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성원 간에는 조화와 균형을 깨할 수가 없대요. 합의할 수 없대요. 그래, 너는 생산수단 소유해. 나는 노동자가 될게.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갈등론의 전제는 사회가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의 장이다. 사회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거다. 뭐 때문에?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둘의 관계를 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 두 관계를 뭐라고 했냐면 모순의 관계. 모순이 뭐예요? 이 앞에 모자가 창모자예요. 창. 이 수는 뭐예요? 방패. 여러분, 창과 방패가 서로 조화를 꾀할 수가 있어요? 서로 일치할 수 있어요? 불일치죠. 창이 역할을 하든지 방패가 역할을 못하든지 아니면 창이 역할을 못해서 방패가 역할을 하든지 이런 관계를 모순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 갈등론의 대가인 칼 마르크스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모순의 관계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이 크다는 것이 갈등론의 전제입니다. 주장. 사회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하고 사회 질서, 안정은 누가 만든 거냐? 지배계급이. 합의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회 질서 안정은. 왜?
전제가 사회 구성원 간의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강요나 억압으로 질서와 안정이 나타난 거지 합의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양립, 같이, 나란히 지배계급도 지배계급대로 이익이 있고 피지배계급도 피지배계급대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모순. 서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가 뭐라고요? 희소가치.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고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갈등을 뭐로 봤냐? 인간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도나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그럼 그것이 뭐냐?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래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래요. 두 번째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규범, 사회 제도 등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은 동의한 적이 없대요.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런 자신들의 흔히 말하는 부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산수단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계급을 계속 재생산,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회규범 제도는 수단에 불과하대요. 이게 갈등론의 주장입니다. 장점, 지배와 피지배 계급의 관계와 이들이 왜 갈등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설명이고요. 단점은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럼 현실 사회에서 인간은 늘 갈등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협동할 때도 있고 조화를 이룰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론과 갈등론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16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16페이지 탐구활동 볼까요? 지금 학교 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나라가 지금 코로나 19에 의해서 학교가 쉬고 있고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는 거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있어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탐구활동 갑과 을을 잠깐만 읽어봅니다. 혹시 교과서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갑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학교 교육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공유되는 가치를 배울 수 있고 사회적 규칙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워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게 합니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교육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개인을 결속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또한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승함으로써 국민적 일체감과 사회적 정체의식을 지니게 하여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을은 학교 교육은 지배, 피지배 집단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교과서를 통해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가 시키는 대로 규칙을 따르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잘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권위에 복종하고 묵묵하게 규칙을 지키며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학교는 지배 집단인 자본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노동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죠. 1번, 갑은 뭐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이론으로? 그렇죠. 기능론. 을은
그렇죠. 갈등론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기능론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볼지 갈등론으로 바라볼지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이 나는 저거를 기능론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나는 저런 사회 문제를 갈등론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시각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시적 관점이죠. 상징적 상호작용, 상징적 상호론의 전제가 있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누가 있을까요? 예습한 사람 있을까요? 위에다 쓸게요. 미드, 그 다음에 블루머.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제는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제도나 구조에 일방적인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이며 사물이나 행위에 자기 스스로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위의 주체가 제도나 구조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기본 입장은 인간은 제도나 구조의 일방적인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왜 상징이에요? 상징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로 해요? 말. 선생님 지금 말로 하고 있죠? 또 뭐로도 하고 있어요? 문자. 또 몸짓. 또 뭐로도 하고 있어요? 표정으로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처럼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안 봐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멀어지지 않길 바래요. 오랜만에 학교로 옵니다.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를 교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여러분에게 막 반가운 표정으로 손짓과 몸짓을 해요. 반가워. 정말 반가워. 눈으로도 미소로도 손을 막 흔들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상황, 인간이 처한 이 상황, 어떤 상황에서 마주했어요? 오랜만에 학교를 오면서 친구가 여러분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짓고,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떻게 주관적 의미를 부여? 여러분은 자율적인 존재니까, 능동적인 존재니까. 친구가 나를 반가워하는구나. 친구가 나를 보고 싶어 했구나. 친구도 나를 좋아했구나. 이렇게 이 상황을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요합니다. 상황을 정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상황을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온라인 수업이 지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어때요?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수능도 봐야 되고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내가 잘 해볼까? 하고 상황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나 EBS 많이 들었는데 나는 혼자 교과서 여러 번 봤는데 이미 다 얘기한 걸 또 왜 하지? 나 수업 안 들어. 모든 학생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다 달라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관적 의미를 다 다르게 규정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황정의. 그럼 인간은 이런 상황정의의 기초에서 행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과서 잠깐 볼까요? 교과서 18페이지. 제가 계속 교과서 얘기하고 있죠. 조금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면 교과서는 보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는 수능 특강을 지금 기준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교과서 18페이지 자료 속으로 사례 보세요. 상황정의. 너무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자, 선생님 제가 읽을게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파악되는 상징의 의미를 통해 이루어진다. 금방 말했죠. 예컨대 주먹을 굳게 쥔 상황을 떠올려 보자. 한밤중에 좁은 골목길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인상을 쓰고 주먹을 들어 보이면 대부분 사람은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으로부터 주먹의 의미가 폭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칠 것이다. 반면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서 우리 대표팀 선수가 주먹을 굳게 쥐어 보인다면 우리 국민은 그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응원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되는 상징, 손짓, 몸짓, 발짓, 문자, 말, 상징을 통해 상황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상황 정의를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즉, 결론, 상황에 관한 정의가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줄에 줄쳤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입니다. 상황 정의에 따라 사람들이 달리 행동하는 또 다른 예를 말해보자.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 많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그 상징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석을 한 것을 기초로 행동하는 수많은 사례는 너무나 많을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입장으로 갑니다. 인간은 상징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며 인간의 일상생활은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지 구조나 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는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는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죠. 이런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 개인의 행위가 사회 구조나 제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간과한다는, 경시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으로 바라볼지 한번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차 시에 걸쳐서 배운 것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교과서 20페이지, 선생님도 지금 줄을 칠게요. 한 번씩 파슨스, 마르크스, 미드와 블루머의 이 탐구 과제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단은 마무리인데요. 잠깐 그 확인 문제 1번, 2번 여러분 해볼래요? 교과서 21페이지. 시간은 3분만 주겠습니다. 쉬우니까.
자, 1번에 1번 같이 해볼게요. 자연현상은 인과 관계가 필연적이지만, 그렇죠. 필연적이라고 배웠죠. 반드시죠. 반드시. 필연적이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판단에 따라 나타나므로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필연적이지 않죠. 나타날 가능성, 개연성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드시가 아니죠. 개연성과, 그러니까 확률의 원리, 확실한 게 아니죠. 확률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죠. 2번, 다양한 분야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별 학문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뭐가? 현대에 와서 세분화된 경제학, 사회학 등등의 학문을 하나의 주제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간학문적 탐구가 이루어진다고 배웠어요. 2차 시에서. 자, 3차 시에서 본 거. 자,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사회 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두는 거시적 관점,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관점이 있다고 했어요. 자, 2번 볼까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관점을 써보자. 자, 써보세요. 사회 제도와 구조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어떤 관점이죠? 갈등론. 잘했어요. 두 번째, 사회의 각 구성 요소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전체 사회의 유지에 이바지한다. 기능론. 3번,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주관적 의미가 담긴 현상이다.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잠깐 그 3번에 1번만 해볼 건데요. 자, 수행평가 3번 보세요. 책이 다 준비됐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읽었죠? 1번. 위 주장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서 어떤 관점에서 종교를 썼어요? 갈등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갈등론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읽을 때는 핵심 문장에 줄을 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대줄.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대줄이 핵심 문장입니다. 종교는 피지배 집단을 희생하고 지배 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래서 뭐예요? 갈등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능 특강 1강 문제를 여러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에게 그 각각 해당하는 문제를 그 동영상과 함께 그 수능 특강 문제를 그대로 탑재합니다. 자율적으로 여러분 풀어봐도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리로스쿨 여러분 맨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화면에 나타나는 간단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해줘야 여러분 출석 체크가 됩니다. 모르면
모름으로 해도 출석 체크는 되니까 반드시 출석 체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